철학 37번째 시간 폴 리케르 의지의 현상학과 이야기 해석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리케르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1913년부터 2005년까지 산 인물입니다. 폴 리케르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그는 현상학적 해석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상학과 해석학을 동시에 계승한 철학자죠. 또한 프랑스 철학의 맥을 계승한 철학자로 불리며 기독교 철학자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석학, 현상학, 신학, 정신분석학, 역사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자신만의 철학을 구성하였죠. 해석학이라는 분야에서 철학자 가다머를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해석학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리케르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셀에게 철학 신학을 배우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하였는데 그 당시 독일군에게 잡혀 5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와서 후설의 현상학을 연구하며 신을 해명하려 하였죠. 그런데 그 당시 68혁명을 중지하려다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며 해임을 당하고 합니다. 이후 다른 대학에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초기 철학인 의지 현상학을 살펴보자면 르케르는 철학의 사명은 개념들을 통해 실존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하며 의지의 현상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존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신체를 살펴보게 되죠. 인간은 신체를 통해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에 의식 또한 주어지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기에 한계, 제한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배고픔, 욕망, 죽음, 성격, 무의식 등을 말하죠. 이를 리케르는 신체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실존을 위해선 신체를 이해해야 하죠. 리케르는 신체는 의식 대상의 통로이기에 다양한 감각을 종합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종합은 주체의 의무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체를 통한 활동으로 주체는 의미를 세계에 드러내게 됩니다. 리케르는 신체의 행위를 의지, 비의지로 구분하죠. 의지는 자유, 프리덤, 비의지는 자연, 본성, 내추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신체는 비의지와 의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는 결정, 행위, 동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결정은 미래의 목표를 지향하는 의지이죠. 이 결정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결정하기 때문이죠. 행위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는 나 자신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측면은 비의지적인 것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 배고픔, 추움이라는 신체의 작용에 의해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습관은 의지의 행위가 지속되어서 나중엔 비의지적인 것으로 무의식이나 본능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동의는 신체의 상태에 따라 무엇을 먹거나 하는 것을 수용하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을 이해하고 실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마주하며 실존으로 새로운 의미를 행동, 표현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나며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리케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창조적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개해 주는 것이 언어이죠.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표현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케르는 상징, 은유, 이야기, 텍스트를 주장하며 해석학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징은 언어가 가진 뜻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신화, 종교, 소설, 시, 꿈 등 언어적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1차적 의미가 아닌 2차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뱀은 1차적으로 동물이지만 2차적 의미로 악을 의미합니다.
소설 반지장에 나오는 반지 또한 1차적 의미로 귀중품이지만 욕망, 권능의 모습을 나타내죠. 리케르는 상징이 사유와 반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고, 반성 사유는 상징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상징이 없다면 언어를 수용,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기 때문이죠. 이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에 다음으로 은유, 메타포를 말합니다. 은유는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가 있습니다. 은유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유사성으로 의미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과 호수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비슷하지 않은 개념들을 더 큰 텍스트를 통해 현실과 실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호수만큼 넓다는 의미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현실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언어에 의해 제한되고 자신에 대한 의미가 언어에 의존하며 명확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텍스트, 이야기에 대해 말합니다.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독자는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창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의미론적 자율성이라고 하죠. 또한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리케르는 텍스트의 세계가 나의 고유성을 다르게 표현하고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부합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새롭게 자기 이해로 전유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야기 해석학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텍스트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므로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스스로를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하며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언어학자 소시르에 의한 언어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의 구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를 통해 이야기하는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리케르는 타자로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주체를 말하면서 자기와 전유를 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야기 해석학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 또한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야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말할 수 있는 존재, 행위할 수 있는 존재,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기에 항상 타자와 함께 상호 인정을 받으며 윤리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타자를 반드시 마주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최종 정의를 하자면 기존의 현상학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신체와 의지를 해석학에서는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리케르는 상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철학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 기억, 악, 용서 등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였죠. 그 바탕은 인간에 대한 실존과 윤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케르였고요. 다음은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